정치 맞수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좋은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항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지붕 두 국회, 반쪽 상임위, 평행선을 달리는 국회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이러한 관습 헌법에 준하는 국회의 관행을 반드시 엄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법 독주는 반드시 대통령제의 요구권으로 또 귀결되어서 또 하나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큰 근심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도 우리 당대로 최선의 방법,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서려고 합니다.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가 어제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대통령 제의권을 요구하겠다고 했답니다. 아니 또 거부권 타령입니까? 지금 국민 협박하는 겁니까? 아직 완료하지 못한 7개 상임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해야 하는데 국힘이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서 결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하는 걸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돌파구가 안 보이는데 보이세요? 현재 시점에서는 네. 보이진 않죠. 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보다 좀 빠르게 더 만나서 네.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한 대화도 좀 나누고 지지층을 바라보는 정치보다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이 법사위원장 또 운영위원장 모든 것들을 다 이 마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예를 과연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또 국민의힘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민주당은 끝끝내 법사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운영위원회 배려라든지 같이 좀 찾아보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도 달려가는 모습들이 추미애 의장을 선출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지지층들의 강력한 반발 이런 것들을 달래기 위한 쪽으로만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 대결 구도가 성립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을 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여당인 걸 좀 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해 저항을 하는 방식으로 뭐 특위를 꾸려서 국회 상임위 대신에 뭔가 역할을 하겠다, 아니면 뭐 국회의장 사퇴하라 이런 거 촉구하시고 피켓 드시고, 아니면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 국회에서 치열한 정책을 다투고 입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실 텐데 오히려 원구성을 스스로 지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뭐 7개의 협상에도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여당인 걸 망각하고 마치 야당처럼 굴고 계시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은 이 국회법에 따라 조속하게 좀 원구성을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번에 11개의 상임위는 저희가 다 인선을 마쳤기 네, 때문에 네. 꼭 거기는 이제 회의를 재개를 했어요. 시작을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는 일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일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이 협상과 대화의 자리를 이탈하면서 자꾸 국민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라 저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상임위 가동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열렸잖아요. 21대 국회에서 폐기가 돼서 다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을 했는데 7월 초까지 지금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예요. 근데 이제 통상 상임위에서는 20일 정도 숙려기간 거친 다음에 넘어가는데 어제 이게 생략이 된 채 올라왔거든요. 속도전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상규명의 골든타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검을 해서 그 통화 내역이라든지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신기록 보존이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년이 다 되면 돼간다. 예. 그 사라진다고 해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21대 국회에서 한번 발의를 했고 내용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서 굳이 시간을 끌 이유는 없는 거죠. 없다. 네. 그리고 뭐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최혜병 어머님의 편지도 이번에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일주기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좀 국민들께도 그렇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안타까운 그 청년의 죽음 앞에서 네. 여야가
정말 좀 저는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도 제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라라고 네. 당론으로 좀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상임위 지금 단독으로 열고 있고 법안도 상정을 하고 있고 숙려기관도 없이 막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21대 네. 국회에서 논의됐던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됐기 때문에 지금의 숙려기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만 법안의 내용이 다르죠. 21대보다 수사에 대한 그 범위라든지 수사 대상 넓어졌죠, 지금? 그리고 특검 추천에 관한 일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실제로 임명하면서 어떻게 수사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시종 일관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년이라고 하는 통신기록에 대한 내용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데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통신기록도 제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이 내용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지나갔다면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공수처가 빠르게 일단 증거가 더 이상 사라지지 못하도록 담보해 놓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이고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앞에 얘기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 그럼 여기에 빠진 게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이 빠져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미진의 기준은 또 뭐냐 이런 것도 있죠. 첫 번째로 논란이. 지금 네, 네. 대통령실과 네. 집권당이 해줘야 되는 건 공수처 수사의 기한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나서도 국민들께서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갈 것인지를 빠르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특검을 미루거나 네. 오히려 회피하는 모습처럼 비춰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이 유족들의 마음들은 네.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 왜 그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진실 진실을 규명.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검의 주체인 이 외환 문제랑은 또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강력하게 질타해야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감대를 맞춰가기 위한 일들 저는 조금씩 풀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이미 알면서도, 그러니까 통화의 내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통화 기록을 넘어서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 내용에 내용을 대해서는? 확보하려면 어떤 강제 수사를 좀 했었어야 돼요. 압수수색이라든지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이제 공수처가 그 뒤에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핸드폰을 제출받았을 네. 때 이미 그것은 깡통폰이었기 때문에 사실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친 거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결국에 이것은 규명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공수처가 당시에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정말 속도를 내서 제대로 수사를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려보자라는 것은 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실 때 공수처 수사의 수사 기한을 정하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사 기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왜 이제 최혜병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그 뒤에 분명히 그 책임을 외압 물어야 의혹에 대한, 되는 예, 그 그런 범위에는 부분. 사단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빠졌냐. 거기서 이제 외압 의혹이 시작되는데 대통령을 사실 정면으로 겨냥할 수도 있는 의혹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공수처가 그만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냐. 그리고 있느냐. 공수처 자체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또 검찰에게 공이 넘어갈 텐데. 어차피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도 소환 조사 한 번 안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소환된다 일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검찰에 대해서 기대를 걸긴 힘들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비서관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가 어제 공개가 됐어요. 이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진실을 밝혀달라 또 아들 일주기 7월 19일 전에 진상규명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어요.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 여론이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국민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여론을 다 떠나서 유족분들이 주시는 저런 말씀에 네. 대해서 정말 고개 숙이지 않을 그런 정치인들이 어느 누가 네.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망 사고 단순히 이번에 있었던 사건을 빼고 나서라도 네. 어떤 재난이든 사망사고 발생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들은 그렇죠. 이게 진짜 유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빠른 속도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벌써 1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게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사일 텐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가?
그럼 그 시간 동안 유족분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라는 건 저희가 감히 말하기 어려운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질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떤 법안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이 법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그럼 거부권을 요청할 걸로 보세요? 그럼 또 이게 거부권 저는 행사할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당연히 여야 간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이 거부권이라는 거부권이다. 권한이기 네. 때문에 제의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해병대원 특검 문제는 다소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도가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건을 제외하고 봤을 때 나머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의석의 힘만으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국회 선진화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일반 강행 처리해서 처리 통과했을 때 그걸 대통령이 무조건 공포해야 되냐. 그렇게 동의하는 국민들 많지 않으실 거라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때 그때도 모든 상임위 그리고 부의장까지 민주당이 다 독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수기되지 않는 법을 임대차 3법 등을 처리 통과시켜서 그 뒤에 나타났던 부동산의 대혼란이 어땠는지는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문제를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일 텐데 다만 지금 갖고 있는 이 최혜병 네. 특검에 관련된 문제는 그런 일들과 별개로 조금 다르다고 보세요? 예, 요거는 예, 결이 좀 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 건은 이 건대로 좀 협의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의석의 힘으로 네. 모든 것들이 힘 자랑하듯이 가게 되는 일들 그건 또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거여서 어려울 거다. 건마다 상황이 좀 매우 다르게 전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이 법사위 이 최혜병 특검법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저희는 일단 애초부터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폐기된 만큼 네, 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이제 이것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제 법사위 속전속결 넘어가고 이제 본회의까지 저는 빠르게 네.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동조한다. 저는 그때부터는 정말 경랑의 국회가 되지 않을까. 정말 이 국민들의 민심을 배반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나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이번 22대 국회에서 정말 저희는 제대로 이것을 견제하고 멈춰 세울 부분들은 멈춰 세우고 싸울 부분들은 싸우고 굉장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최혜병 특검법은 조금 다르게 보고는 계신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좀 주류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니 이제 네, 대부분 네, 대다수의 네, 의원님들이 네. 이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저는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면 일부 뭐 젊은 네. 당선인이나 아니면 뭐 수도권 출신이나 이런 분들만 아주 제한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계시거든요. 찬성하겠다. 근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네.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대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뭐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낸다든지 조금 전형적으로 나왔으면 네, 저는 좋겠다. 좀 공식적으로 네, 네. 입을 모아서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네. 여당 얘기 주셨으니까 네, 네. 여당에서 야당 얘기 좀 더 드리면 네. 지난 21대 국회 말미에 박주민 의원 같은 네. 경우는 정말 호소하는 편지도 써가면서 왜 특검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합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얘기하시는 움직일 분들이 수 있을 있을 텐데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이라든지 당시 지도부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대통령 탄핵과 연결지면서 무리하게 달려가고 있는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전국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순간 여당 입장에서도 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결국 정치는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로만 점쳐질 것이 아니라 좀 협상을 민주당 하는 내에서도 여지를 여지를 줘야 열어놔야 된다. 되고 예. 대한변협에서 추천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과거의 특검의 예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출한 법안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보편적인 논의마저도 숙려기간 없이 달려가게 되는 부분들 민주당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특검법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종결 발표가 나온 뒤에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표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 네. 궤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어떤 부분이 한 그런가요? 단어로 네, 말씀을 네, 드리자면 네. 일단 이게 네. 청탁금지법이라는 그 법의 취지 그리고 법의 해석에 대해서 권익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전 했다 생각해요. 근데 권익위는 그러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대통령과 영부인을 감싸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 명품백을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영부인 역시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외국인이 줬기 때문이다 이런 그 최재형 식으로까지. 목사가 미국 네. 국적의 재미교포라는 점을 지금 이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직자들한테 청탁할 때는 외국인 고용해가지고 그 좀 건네주십시오 부탁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권익위의 발표가 저는 네. 사실 불난집에 더 부채질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거의 추가 해명을 하는 방식으로 한 추가 거잖아요. 해명을 하면서 조금 더 논란은 더 커졌어요.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신고 네. 의무가 없었다. 네. 이게 사실은 몇 가지 쟁점이 있었죠.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처벌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그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은 이 사실을 인지했느냐 또는 신고할 책임이 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권익위의 발표를 보면 받은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뇌물로부터 아주 자유로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권익위가 발표한다는 게 저는 정말 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권익위에는 한계가 있기는 해요. 검찰 네. 수사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리 위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날 기자들하고 백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더 논란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세요? 권익위도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만 그 권위가 서겠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네. 사람들은 김영란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영란 대법관이 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치 여검사 사건 등 이런 부패를 제대로 한번 막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끝없는 논란 끝에 그 김영란법이 탄생되거든요. 누가 얘기했냐? 국회가 만든 게 아니라 국회가 최종 가결을 했습니다만 네. 그 법안들을 실제로 만들어 제출한 건 결국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이 있었던 권익위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럼 이번 권익위의 판단에서 현행법을 가지고 논의했을 때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들은 이 법적 미비 사항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를 갖고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하거나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첩해서 네.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되기를 바라고 권익위 차원에서는 이런 입법적 미비 사항 때문에 제2, 제3의 김영란법으로 넘어가기 위한 법안의 보정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국회의 법을 새로운 개정 작업들을 넘겨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이 놓쳐지니까 오히려 권익위 발표가 있고 난 다음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권익위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기관이 되고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가져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정부가 네. 정치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네, 네. 권익위가 한 단계 두 단계 조금만 조정해서 얘기를 끌어가고 넘겼으면 오히려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날 발표할 때 보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권한 밖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30초 정도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짧은 브리핑을 하고 뒤늦게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청탁금지법으로 네.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 기록물 그렇게 관리법을 갖고 그렇게 됐죠, 끌어오면 지금. 다시 네. 또 반론이 나오게 되는 네, 건 네. 그럼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이렇게 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를 얘기하면 당연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여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 질문이 오게 될 건데 그것까지 생각하고서는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여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항시 정부건 기관이건 레드팀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네, 많이 하게 네. 되는데 반대되는 입장에서 계속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까지 찾아내고 난 다음 정부가 조금 더 국민 앞에 나서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도 좀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너무 시간을 끌었습니다. 뭐 6개월 6개월 만에. 했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에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참여연대에서 신고를 했을 때 한 달 정도 넘게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안 하다가 왜 아무것도 안 하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시작을 했고,
굉장히 좀 느리게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현장 조사나 뭐 이런 것도 없었다는 없었죠. 비판도 있었죠. 네, 예, 과거에 예. 뭐 KBS 이사장의 네. 법인카드 뭐 유용 논란 이런 거 있었을 때는 현장 조사도 하고 거의 강제 수사처럼 자료 제출도 받고 했는데 이번 사태에서 어쨌든 중요했던 건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최 목사의 그런 뭐 메시지가 다 공개가 됐고 뭐 구체적인 어떤 부탁들, 청탁으로 볼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 목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뭔가 권익위가 불러서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을 듣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애초부터 덮고 가기로 결론을 지어놨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서 이 정도면 저는 권익위는 진짜 간판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발표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상임위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이제 국민의힘이 남은 그럼 이제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지금 뭐 의총을 매일 열고는 있는데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당내 의견도 분분한 네, 것 같습니다. 분분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면 예, 좋겠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서로 나누고 있는 과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가져가겠다고 하면 네. 여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어서 고민이 될 겁니다. 다만 협상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운영위원회 정도는 네. 원래 이제 여당 원내대표의 몫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박찬대 위원장이 하더라도 조정 가능한 여지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운영위를 가져오고 안 갖고 오고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 위원장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줄까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적으로 굉장히 큰 열세에 있기 네. 때문에 강성 정치인이라고 명명되는 사람들이 상임위 곳곳에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108명밖에 되지 않는 의원들이지만 해당 상임위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이 돼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훨씬 핵심이거든요. 위원장 몇 개를 갖고 오나 보다.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상임위는 서로 안 가려고 한다라는 보도들까지 나와서 일단 기본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짜고 그리고 최소한 민주당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가기 네, 위해서 네. 그 내용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열어줘야 됩니다. 오늘 본회의 안 연 거 보면은 조금 이렇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다려주는 건가요? 뭐 네. 일단 11개의 네. 상임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직진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국민의힘 쪽엔 생긴 것 같아요. 네. 7개를 두고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도 머리가 아파 보이니 시간을 조금 주자. 주는 모양새인데 네. 근데 뭐 아마 그게 이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어느 정도 이제 물밑 합의가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원총회를 매일 열고 있으니 예, 좀만 예. 기다려달라라든지 아니면 의원식 의장의 중재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안 받으면 이건 여당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의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당인데 심지어 이제 여당이라는 거는 그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정당인 것이고 그리고 국회 안에서 이런 역할들, 소임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정치에 기댄다던가 아니면 그냥 상임위라는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라 특위를 계속 만들어서 유사 상임위를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는 국회의원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못하러 선거를 합니까? 그냥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정당에서 특위 만들어서 정치하면 되는 것이지 이 국회라는 공간의 권위 자체를 여당이 스스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민생을 챙겨야 되는 이 급한 시기에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못하고 결론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 모습은 아마 국민들이 보셨을 때 조금 답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시행령 정치, 특위 정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국민의힘도 네. 그런 방식을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였던 건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겠죠.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 독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거기에 이제 맞불 성격으로서의 대응 작전을 펼친 건데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여당인 네. 차원의 책임감도 있습니다만 계속 이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네. 일단 민주당이 네. 강행 처리해서 법안을 본회의까지 다 처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2요구로 국회에 다시 넘어오게 되면 이걸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면 오히려 민주당이 통과가 표결 처리를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갈 수밖에 예, 없기 예. 때문에 언젠가는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끌려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더 명분을 잃어버리는 일이라 최소한의 명분을 가져가면서 국민들께는 실력 있는 집권당의 모습이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유능함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수의 유능함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게 제일 뼈 아프거든요. 그거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선수들 자원들이 이 상임위에 포진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그 역할하는 게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중요하다. 네. 다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제 요 내용이에요. 기소 당연합니까? 어떠세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선고가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선고가 나기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단이 했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면 이재명 대표도 자연스럽게 유죄다라는 방식의 논리들을 끌고 들어갔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줄 수 있는 최고위직 정무직 평화부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고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간의 관계는 그냥 어쩌다 만난 내의 한 벌 사입은 관계가 아니라 들어오기 전부터 법인카드 등의 내용들의 문제가 있었고 경기도 부지사를 지내면서도 그 회사의 돈들을 갖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대북 송금 과정에 대해서 방북 대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인정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던 대표까지. 부분이라 네. 이 내용들은 이제 향후 재판을 통해서 치열하게 다퉈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떠세요? 저는 검찰이 결국에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수사를 해왔던 게 아닌가. 처음부터. 이미 네, 이재명 네. 대표의 뭐 추가 기소 그리고 구속을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로 지난해에도 대북 송금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당시엔 기소를 기소를 안 했죠. 하다가 네, 이제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검찰에서는 입장문도 내고 그러니까 뭐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입장문도 내고 소위 말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다시 기소를 함으로써 제1야당 대표의 직무를 굉장히 좀 어렵게 하는 형국으로 몰고 검찰이 가고 있다. 만들고 예.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게 일종의 정말 검찰이 사법 사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리고 야당 인사들을 향한 이 수사에는 굉장히 열심인데 이게 여권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느냐를 봤을 때 이게 형평성이 검찰의 없다. 신뢰도가 이렇게. 굉장히 네, 떨어지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에 그 청구된 영장 기각됐을 때는 기소 안 하고 네.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선고되고 나니까 기소를 했다. 이거는 저는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라는 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들을 놓고서는 반드시 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야 되냐 놓고 따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적어도 다르다. 그 당시에 네.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한다고 굉장히 큰 일입니다만은 이게 위증교사가 사실상 중형으로 선고될 만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속에서 이 대북 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실체적 진실 규명의 다툼을 1심 재판부가 한 겁니다. 이화영 당시에 부지사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은 거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네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 당시에 영장이 기각되는데 검찰이 바로 그 내용들을 기소하게 됐을 때 나오는 반응들은 아마 이런 방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을 다툼을 하면서 1심 재판부가 방북에 대한 대가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 부회장과 쌍방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내용들을 다 넉넉히 인정한 것이고 200만 달러에 대한 영수증까지 다 있다는 내용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나왔던 판결물 전체를 분석해서 1심 재판부의 판결물을 갖고 기소하게 된 것이고 그 당시 작년 여름들을 봤을 때도 네. 이거 이화영 부지사 재판 선고가 빨리빨리 나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재판을 하세요로 계속 늦추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를 향해서 수사가 기소되는 여부들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해야 되는 당연한 수순이고 이거를 기소하지 않았다가는 오히려 검찰이 직무유기에 빠지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신다. 핵심은 그럼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알았느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 대표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고위원님? 네,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검찰의 신작 소설 흥행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흥행으로 사실은 1심 재판이 결과가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이게 그냥 소설과 창작이 아니라 자전적 다큐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저렇게 또다시 창작 운운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화영 부지사가 하고 있었던 2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과정이라든지 이런 일들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했었어도 해명을 했어야 된다. 했었어도 네. 이재명 대표가 저럴 만한 정황이 있었겠구나 하는데 말이 지난번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아, 그러면 결국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명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 검찰로 몰아가고 있는 그동안의 정치 행위 말고는 결국은 이 문제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저는 저 발언을 통해서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게 술자리에서 전화 몇 번 바꿔주면 몇십억이 턱턱 나오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이 쌍방울이 그런 대북 송금을 했던 그 행위의 동기에 대해서 물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뭐 존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항소심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에 그 국정원 문건에도 그렇고 안부수 씨 관련한 그 재판 판결문에도 그렇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국정원 문건에 있는 부분. 국정원 문건에도 네. 있고 이번에 그 안부수 씨 판결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쌍방울의 그 대북 송금 동기가 결국 자사의 이익을 위한 그리고 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이익을 위한 어떤 개인적인 동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방북을 하고 싶었다고 한들 그것을 그 술자리에서 심지어 본인이 전화를 건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전화를 바꿔줘서 몇 번 했고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도 안 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돈을 몇십억씩 받을 수 있는 구조냐. 아니,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 정도의 뭔가 돈을 제공해주는 사업가,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후원해주는 사업가가 있다고 한다면 직접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만나기라도 했겠죠. 근데 그럴 만한 정황적인 증거나 기록도 없고 심지어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귀국할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도 분명 진술 번복이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으로 좀 본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진술의 거죠. 신빙성은 인정해주면서 반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항소심에서 다퉈볼 만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가 되면서 받게 되는 재판이 4개로 늘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늘었다. 이 점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런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대표 자리를 끊임없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위증교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더군다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그 혐의 소명에 관한 얘기들까지 나와서 이거는 아마 빠르게 정리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무엇 하나라도 유죄가 떨어져서 이재명 대표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게 되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정치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결도 굉장히 고심이 되겠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 야당의 가장 강력한 주자로 있기 때문에 이걸 세월을 질질 끌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면 안 되고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빠르게 정리해서 끝낼 수 있는 게 빨리 있다면 결론을 내라. 이거는 네. 뭐 무혐의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유죄 선고든 여기에 대한 결론들은 빠르게 재판부가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법 리스크란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좀 장기화됐잖아요. 계속 뭐 수사, 기소, 네. 수사한다. 그리고 계속 검찰과의 입장 대치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총선 전부터 이미 계속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추가로 뭔가가 기소됐다고 해서 여론에서 뭔가 부정적인 반작용이 일어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태도 이런 것들을 저는 국민들께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검찰의 태도나 이 수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더 표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하는 것과 다른 쪽에 대해서 하는 게 다르다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론 플레이도 하고 키우고 싶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그 수사의 내용들을 뭐 흘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본인들이 직접 입장문을 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언론전을 펼치는데 여론전을 하는데 이게 유효하려면 검찰의 수사가 정말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목적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이 지금 많이 훼손됐고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니까 입법권을 남용을 해서 이재명 방탄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참고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적 문제 제기는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되고 나서
정경 유치를 하고 나서 한 게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경선 과정에서 뜨겁게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는데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그 수사가 왜 결론과 매듭을 안 져주냐라는 것들이 더 큰 문제제기였던 거죠. 처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던 내용들에 대한 매듭이 일단 기소를 통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법부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 국회로 들어오게 되고 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사하는 검사를 오히려 특검하겠다고 나가는가 하면 더 나가서 검사 탄핵까지 주장하니까 이게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입법 남용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오히려 민주당이 뼈아프게 새겨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일단은 뭐 그런 법안들 또는 어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당론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당 차원에서 입법권을 통해서 뭐 대표의 수사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개혁을 그토록 얘기를 해왔던 네, 거고 네. 그런 부분이 뭐 판사들까지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당에서 일부 대응을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충분히 다퉈볼 만한 네, 여지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판사 선출제 이런 것까지 가는 거는 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과도하게 나간 부분도 네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룰이 결정됐다고 하니까 다 관심이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쏠리고 있어요. 관련 발언 하나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금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는 유리하다라는 상황을 부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 그 말에 또 함의는 지지율이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그걸 그 정치인이 잘 받아 먹는다는 표현을 쓸까요? 올라탈 수 있는 것도 지금 정치인의 능력이라고 예. 생각해요. 지금 김용태 의원 얘기는 제가 듣기로는 지지율을 보면은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들리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정치권의 들어야 돼요? 용어로 별의 순간 별의 순간. 뭐 이런 표현을 네, 쓰기도 네, 하는데 네. 지금이 한동훈 위원장의 별의 순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들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러게요. 아끼는 예. 사람에서 나오면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도 맞아요. 있고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번 네.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는 위임된 권력이었잖아요. 선출된 권력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와 네. 무기력한 상황들을 타개하려면 뭔가 한동훈 위원장처럼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어서 판을 엎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결론은 네. 나오기로 거의 결심한 것 같아서 이왕 나올 거예요. 거라면 네. 앞서 얘기한 지금의 무기력한 집권당의 상황들을 한번 제대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는 네. 분은 용산 대통령실과 너무 이렇게 좀 각이 날석에 서 있게 되면 네. 집권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엇박자가 나서 뭘 할 수 있지라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왔을 때 용산과의 관계를 빠르게 해소시키면서 그리고 오히려 용산을 당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보이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다. 어려워서 어디 나오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나올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나온다고 봐야죠. 나온다고 왜냐면 뭐 봐야 이제 된다? 실무진들도 좀 접촉을 하고 네. 있다라고 뭐 하고 캠프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캠프를 꾸린다 예, 하고 그 예. 전부터 이미 뭐 여의도에서는 소위 말하는 물밑 광폭 행보가 있었다라는 이미 얘기가 있다. 있어요. 네, 계속 네, 사람들을 네. 만나고 네. 다니고 연락하고 이러는 게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는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 출마 선언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라고 남았다. 보여지고 네, 네. 근데 문제는 독이는 성배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이 소수 여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용산과도 갈등이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얼마나 대립각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딜레마적 고민이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자체가 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지난 총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시면서 가장 내세우셨던 게 이조 심판론이에요. 근데 그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효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조 심판론이라는 게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으로도 좀 부적절했고 그리고 이조 심판론이 유권자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것은 결국 대통령을 향한 분노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SNS에 글을 쓰시는 거 보면 또다시 이재명 대표 심판론을 좀 때리기. 꺼내시는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이제 이조 심판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마인드를 가지고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 연장선상에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럼 이달 말부터 이제 후보 등록하고 전당대회가 지금 7월 23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민주당이 특검법을 비롯해서 쟁점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시기하고 좀 맞물려요. 이렇게 되면 현안에 대한 질의도 많이 나오고 스탠스는 뭐냐, 대통령실하고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떻게 잘 조율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인데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끌고 가고 있는 어젠다에 대한 대응이지 않습니까? 슬기롭게 풀어가야 돼. 어려운 숙제지만 슬기롭게 풀어가야 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하면 언제까지인지 된 기준이라든지 그동안 뭔가 약간 해법을 좀 나오지 제시하면서 않았던 가야 해법을 된다. 제시하고 이 해법에 대통령실이 일부 응답하고 화답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문제를 생각보다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동안 비판받았던 건 용산의 너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국민들이 이대로 보면 보수의 유능함이라는 게 사라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두 가지 패배 요인이 있는데 하나가 보수는 유능한 정당으로 경제를 이끌어야 되는데 대파 사건이 터지면서 경제적으로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것 아니냐는 프레임 하나. 개혁을 추동해 나가야 되는데 의료개혁을 주장했지만 의료개혁에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시킨 거 아니냐는 그 무능함에 대한 문제. 그래서 유능함에 대한 회복이라는 걸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네. 끌고 나와서 네. 보수의 새로운 아젠다를 세팅하고 여기에 민주당을 그 아젠다로 끌고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다. 라고 생각 기대합니다. 저 같으면 진짜 네. 그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글 계속 올리실 게 아니라 최혜병 특검법 찬성하자, 당론으로 현안에 찬성, 대해서 확실하게 찬성 얘기를 정해야 해주는 게 된다. 낫다. 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거 받아야 된다. 이 두 개로 저는 시작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거는 계속 돌아올 부메랑이거든요. 이 질문에 당연히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이 뭐냐라고 분명 물어볼 계속 텐데 나오겠죠. 예. 또 이걸 회피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답일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각 당의 지금 당원 당규 개정 얘기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대위가 단일 지도체제 유지하고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한다 이렇게 했어요. 혁신적인 아닙니까 이게? 혁신은 아니고 꽤 네. 무난합니다. 무난한 아니다. 무난하고 대신 사람을 중심으로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당원 당규를 바꾸지 않는다. 오랫도록 어떤 사람이 당대표에 나오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네. 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단일 지도체제로 왔다 이런 네, 얘기가 왜냐하면 만약 있어요. 집단 예. 지도체제로 간다 그러면 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특정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에 놓고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상황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줬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에도 당원 당규 개정입니까? 어때요? 아니 뭐 이제 선거를 네. 승리로 이끈 당 대표를 중심에 둬야지 그럼 변방에 두겠습니까? 네. 저희는 뭐 그렇게 당 대표 내쫓고 이런 정당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에서 차별화가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 당원 당규 개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건 당내에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네. 친명계에서도 예, 반대가 예. 나왔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포용하는 리서치를 보여주실 과제가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